수면이 중요하고 우리 수면 클리닉이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게 웰빙 아닙니까? 웰빙 중에서 우리 숙면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방법이 우리 환자분 정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약 중년 여성분인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병원에 내보냈습니다. 그죠? 낮에 피곤하고 당시 처음에 잠이 안 올 때는 처음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요즘도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요즘 건축 자체가 좋아도 이웃집에 애들 살면은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는데 그렇게 막 다툼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도 누우면 이제 혹시 또 윗집에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우니까 자꾸 생각이 잡념이 많고 잠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우리 정신이 더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래서 보통은 저녁 먹고 한 10시경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켜두고 누워서 보면서 잠을 청했는데 바로 잠이 오지 않고 밤 1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들지만 또 자다가 다시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몇 달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은 수면제 복용한 날은 TV 켜둔 상태로 잠이 들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볼륨도 모르게 볼륨 좀 낮춰주실래요? 볼륨 조정을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이 조금 오는 것 같아서 잠자리에 들면은 또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처음에는 하나를 먹다가 결국은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수면제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수면제 먹고 났는데 잠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건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수면제 처방을 가지고 복용했는데 처음에 먹을 때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잠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제 복용하고 다음날 잠을 잤는데 그 잠이 수면제 없이 자는 잠하고 좀 다르더라는 얘기죠. 또 무기력해지고 정신이 맑지 않고 다른 수면제로 바꾸고 뭐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쓰다가 할 거 없어서 또 두세 가지 같이 써야지 잠을 자고 지금은 이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불면증의 경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뭐 일반적으로 해서 신경식 검사는 이상이 없었고 수면 불면증 지수가 상당히 높게 저희들 검사해 보니까 왔었고 수면의 질이 또 굉장히 나쁘죠. 불면증 심각도가 높고 수면의 질이 나쁘고 우울증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좀 예민해지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우울증 지수도 좀 높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올 때는 수면제를 끊기 위해서 옵니다. 그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오지만 현재 먹고 있는 약 좀 끊고 자연스럽게 잘 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래서 수면제를 끊고 주무시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잠이 어떤지 활동량 측정기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정상 소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손목시계처럼 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움직일 동안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주무시면은 이 움직임이 없어지겠죠.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깨면 다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주무시고 깨는 시간이 여기 하루거든요. 일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환자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고 깨는 게 되게 불규칙하고 깼다 자다가 하는 게 그래 보이죠, 그죠? 이런 건강한 수면 각성 주기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면 다음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 수면 다음 검사의 소견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위에는 깨는 시간입니다. 여기 잠이 드는 시간이고 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불 끄고 주무세요 하면은 바로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 얕은 잠이고 깊은 잠인데 자다가 또 빨리 깹니다.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다른 차이가 뭐냐면 잠이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무시다가 중간에 자주 깨고 깨면은 바로 잠들지 못하고 또 아침에 또 일찍 깨는 그런 구조를 보여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잠든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빨간색은 꿈꾸는 잠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이 꿈꾸는 잠에서 깨기 때문에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잠이 들 때 초기에는 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잠이 깊게 많이 자고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는 잠결이 밝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게 얕은 잠이 많으면은 잠결이 밝은 거고 이 깊은 잠이 많아지면은 잠이 깊습니다. 잠이 깊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우리 성장 호르몬, 신체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은 우리가 가장 힘든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성장이 안 되고 신체가 건강 유지가 안 됩니다. 이 꿈꾸는 잠은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라든지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 이 잠이 꿈꾸는 잠입니다. 그래서 이 잠은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잠의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 잠자는 구조가 이런 정상 구조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얕은 잠이 많아지고 깊은 잠이 적어집니다. 우울증 많으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꿈 때문에 잘 못 주무셨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잠만 들면 꿈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 이 꿈꾸는 잠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런 이 수면의 생리적인 구조를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갖고 주무시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약으로서 잠을 잔다면 인위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시간은 비록 6시간 주무실지라도 몸이 무거워지고 깨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우리 수면 다음 검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수면 구조도 볼 수 있고 자는 동안에 얼마나 코를 권하는지 무호흡이 있는지 혹은 몸의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서 이분들이 얼마나 늦게 잠이 드는지 자다가 얼마나 자주 깨는지 전체 수면 시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 불편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잠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리 불편한 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불편해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다리가 계속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라고만 생각하고 디스크 수술까지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불편한 게 계속 지속돼서 근데 이 다리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잠도 잘 못 자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시냐 물으면은 이렇게 스물스물 뭐 벌레 기어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빠진다. 그래서 움직이면 나아져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특히 이게 또 밤에 더 나빠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낮에도 낮잠만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행기 오래 타거나 영화관에서 영화거든 오래 못 보시는 거죠. 다리가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강연 들으실 때도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를 이렇게 차거나 떨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문제는 이게 밤에 나타나잖아요. 안 그러면 잠을 잘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주무실 때 다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검사해보면 아까와 좀 차이 나죠. 그죠? 수면 검사해보면은 다리를 자꾸 움직이시니까 잠이 안 들고 깊은 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다가 자꾸 깨고 하는 증상을 갖고 있고, 아까 다리 움직이는 말고 또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이 자주 동반됩니다. 위치가 몸을 자꾸 뒤적이는 거죠. 뒤적이는. 이런 수면 장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왜 중요하냐면 생명, 우리 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 잠 안 자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수면인데 우리가 자꾸 잠을 너무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동물 실험에 보면은 잠을 안 자면 동물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면 시간하고 좀 이따 보여드리는 우리 사망을 한번 육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는 우리 각종 질환과 이완율과 관계있다. 그래서 어떻게 수면되면, 우리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감기 걸리는 되게 아프면은 우리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좋아진다. 그런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잠만 잘 자면 상처 치유가 빨리 되고 면역도 증가되고 감기 같은 것도 빨리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의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수면을 취하냐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사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만성 수면 부족 국가라고, 우리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면은 세계 각 나라의 수면 시간을 비교한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우리 수면 학자분들한테 물어서 몇 시간 자야지 건강에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8시간, 8시간 반 정도 주무시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8시간 주무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8시간 반 정도, 프랑스, 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자는데 우리나라는 7시간 40분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한 때 잠을 너무 적게 잡니다. 학교 학생들 이렇게 잠자고 공부하는 학생들 거의 없지 않습니다. 왜 청소년들 잠이 중요하냐면 성장에도 중요하고 우리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니까 수면이. 시간 다 말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지켜하고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 수면 구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잠에 들면은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초기에 보면은 깊은 잠이 많고 새벽에 오면은 꿈꾸는 잠이 많죠. 이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갖고 잠을 자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데 보면은 5시간 수면요법, 4시간 수면요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없겠고, 어떤 데 보면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잠깐 자도 깨어난 날이 있고 어떤 때는 좀 잤는데 싶어도 안 깨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을 깰 때도 보면은 이렇게 얕은 잠을 거쳐서 깨면은 깨어내집니다. 근데 이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우면은 굉장히 잠 깨기 힘듭니다. 하늘 몽롱해지고, 그죠? 그리고 꿈꾸는 잠 있을 때 깨면은 꿈 같은 것도 더 자주 기억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면 구조를 이해하시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갖고 하는 게 중요한 수면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면 다운검사가 필요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경행동학적으로도 질병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들 많이 있으면은, 코골이 많이 보면은 낮에 피곤해지는데 그 이유가 자는 동안에 산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무호흡이 생기고 또 자는 동안에 자꾸 깹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죠. 이렇게 깊은 잠이 없어지죠. 자꾸 코를 벌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당뇨도 혈당도 조절하지 않게 되고 자다가 부정맥도 생기고 중풍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낮에 피곤하니까 낮에 직장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운전하는데 자꾸 졸리게 되고 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죠?
그래서 수면은 질병과 사회적인 활동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 조사해 보면은 잠자는 시간하고 사망 위험도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너무 작게 자도 높아지고 너무 많이 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면을 알맞게 유지하는 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잠만 잘 자면은 암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대한 면역도 높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청거리며 차로를 넘나들고 나중에 이제 졸업분들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2대가 차량 사이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거는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은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하는데 수면장애는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잠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겠고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학생들, 여러분 자녀분들 그죠? 유독 잠이 많은데 그게 질병일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뭐 자꾸 발로 차거나 자다가 자꾸 일어나서 다니거나 자는 동안에 중얼거리거나 이런 질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수면장애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는 뭐 다 이렇게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원 검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뇌파라든지 안구 운동, 건전도, 공기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수면 클리닉 공간인데 이렇게 개별 방에서 몸에 이렇게 전극을 붙여서 절대 그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선 같은 걸 몸에 붙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적응해서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면에 대해서 평가해서 개별적으로 왜 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우리 그 현대사원의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는데 햇볕을 많이 보는 게 우리 그 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우리 그 특히 그 뭐 뼈에도 좋죠. 여성 할머니들 골다공증 예방도 좋고 감정적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마음도 편해지고 햇볕을 쬐면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면 밤에 잠도 깊이 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자고 깨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날은 9시에 자고 어떤 날은 11시에 자고 어떤 날은 또 12시에 잤다가 하면 절대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하고 그리고 잠자리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상외로 아까 첫 번째 환자분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여름에 되면 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덥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너무 밝아도 잠이 안 옵니다. 그죠? 그런 환경을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술, 담배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적당한 영양분과 또 침대에서 아까 첫 케이스는 뭡니까? 그죠?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보다가 잔다 했는데 그건 절대 숙면에 대해서는 방해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TV나 드라마에 신경 쓰다 보면은 잠 자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낮잠 너무 많이 주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지금 잠자리에서 자려고 용서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책을 보시든지 밖에 나와서 잠자리를 떠나는 게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보더라도 안 되면은 우리 수면 클리닉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수면이 단순하게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이 웰슬리핑 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많이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면 클리닉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또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나머지 두 분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그 불면증에 약 없이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개별 수면장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은 우리 세 분 반이 다 끝나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약물치료로 먼저 하시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비약물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계획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수면클리닉을 내원하실 때 잠만 잘 자게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보시고 밤만 되면 긴장을 하세요. 밤이 무섭다고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면증은 낮과 밤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직접적인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잠들기 힘들고 잠에서 자주 깨고 일찍 깨서 다시 잘 수 없고 잠의 질이 좋지 않은 선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반 이상 못 자면은 이제 불면증으로 일단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고요. 이 불면증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다한 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서 수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 뒤에 불면증의 치료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불면증 빈도 전에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인체 모형이 있는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불면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제일 위쪽 머리부터 보시면 뇌 관련 질환, 파킨슨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으로 잠을 못 자는 것들, 그리고 수면 무호흡 때문에 밤 동안 산소가 저하되어서 잠을 못 자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되고 꿈이 많은 현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은 여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잠을 못 자거나 잘 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환들은 이 질환 자체가 잠을 못 자게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물 때문에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라든지 여자분들은 폐경이 오시면서 수면장애를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시면 밤만 되면 다리가 불편한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잠들기 힘든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물론 이 신체적인 문제도 분명히 수면장애를 일으키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죠.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스트레스, 학생들은 학업, 사업 등등, 그리고 우울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완벽주의의 성향인 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불면증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차,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잠을 못 잔다, 교대 근무를 한다, 야간 업무를 한다는 등 자야 될 시간에 못 잘 때 생시시계가 혼란이 되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빈도를 보자면 우리 3, 5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면학회와 연관해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명 중에 한 명은 밤에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불면증 유병률을, 불면증이 얼마나 앓고 있는지 보면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꾸준하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60대 보면 40.9%로 100명 중에 40명은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이거를 한번 사회적으로 따져본다면은 50대를 즈음해서 이제 은퇴를 하시죠. 은퇴를 하시면서 사회적인 활동도 상당히 줄어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잠만 잘 잤으면 하는 소망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또는 생체시계의 혼란만 이 불면증하고 관련이 되냐? 아닙니다. 이것은 불면증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 사건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겪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행동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면 남자분이 침대에 누워서 전화도 받고 컴퓨터도 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잘 시간이 되면 음식을 먹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재미난 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잠드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8시부터 드라마 본다고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면서 일을 하는 걱정을 싸가지고 와서 침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청소 정리한다면서 이렇게 잠이 깨는 행동들을 하고 걱정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꼬리꼬리 물고 달리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뇌는요 이 이제 자극적인 생각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안정되는 상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이 뇌에서는 이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길 바래요. 낮에도 그렇죠. 조금 재밌는 거 하면 자꾸 재밌는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시간에 계속 하는 버릇을 하면 침대에만 들어가면 이런 자극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 특징이 있죠. 이분은 이제 극대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은 자는 부분이고 노란색은 깨어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11시에 이제 자서 7시에 일어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8시간 수면을 하고 중간중간에 노란색이 3번 들어가 있으니까 3번 깨시는 분이죠. 근데 어느 순간 뭐 스트레스 받았는지 못 잤어요. 아침에 11시에 누웠는데 밤에 한 3-4번 깨고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자란 잠을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시에 누워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잠드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좀 피곤해서 8시에 돼서 일어났습니다. 왜냐? 중간에 깼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를 보면은 8시간 잘 수 있는 사람이 수면 시간을 뭐 2시간씩 더 늘려서 10시간 누워있었다 이러면은 그 남는 2시간이 잠 구석구석에 침투를 해서 끊어지는 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는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중간에 깨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람은 안 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못 잤으니까 그 다음날에 더 일찍 자려고 하고 더 늦게 일어나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못 주무시니까 이제 내가 못 잔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 특징들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밤잠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하죠. 밤잠을 못 자니까 낮잠을 밤잠처럼 자면서 또 밤잠은 이 낮잠들이 밤잠에 영향을 미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그러면 밤잠이 자꾸 끊기고 이 수면이 언제 들어야 될지 이런 수면의 리듬 자체가 불규칙해지면서 본인이 언제 잘 수 있는 사람인지 예측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행동 특징만 있느냐? 생각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낮 동안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한 거는 지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짜증과 우울하고 불안함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른 문제들도 있죠. 근데 모든 걸 잠으로만 연관한다는 거 오늘 밤에도 잠들지 못할 거야 라고 예언을 던지고 나서 진짜로 잠 못 들면 나의 예언이 실현되었어 그러면서 오늘도 못 잘 것이야 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있고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자야 된다. 옆집 사람은 10시간 자는데 나는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래서 나는 못 자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잠의 시간은 사람 얼굴이 틀리듯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 수행불안 뭐냐 내가 지금 잠들지 못하면 내 일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불면증이 지속되면 나는 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보자면은 처음에 급성기, 그 다음에 만성기로 이렇게 불면증이 지속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은 불면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차면 넘칠 때를 이제 불면증에 걸리는 거라고 보면 우리 병전에는 어느 정도 성격적인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완벽주의적인 성향. 낮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 끝냈어요. 그럼 밤에 들어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걸 낮에 하면은 생산적인 걱정이 되는데 밤에 하게 되면은 잠도 못 자고 걱정만 늘어나요. 그리고 비관적인 성향.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안 듣는 분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듣는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인데 안 듣는 사람들은 몇 명이 이렇게 꼽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비관적인 성향이고 걱정을 사서하는 스타일, 예민하고 또 불안증이 많은 스타일. 저도 불안증이 많아서 이렇게 마이크 잡는 공포가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밤에 잠들기 좀 힘든 성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막대가 보이는데요. 이게 갑자기 잠 못 잘 때 나타나는 요인입니다. 보면 갑자기 병에 걸렸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잠자리를 옮겨서 잔다거나 그리고 이제 생활 스트레스가 많았다거나 이러면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죠. 아까처럼 소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익숙해져서 무시하게 되기 마련인데 노란색 하나가 새로 붙습니다. 노란색 하나가 새로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잠을 자려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잠만 잘 자면 좋겠어 라면서 생각하는 노력들이 생기죠. 이것들이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더 커지는데요. 이를 보면 이쪽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성기로 가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자체의 요인보다는 이런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수면에 관계된 잘못된 생각들이 불면증을 유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치료는 이 수면과 관계된 잘못된 습관, 생각 요인들을 이제 고쳐서 원인을 제거해서 만성적인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면증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학습화한다고 하는데요. 밤을 새운 경험이 있으면 오늘 밤은 잘 수 있을까 긴장합니다. 그리고 오래 두려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가만히 누워있거나 술을 마시거나 24시간을 거치니까 하루 왼종일 자려고 하는 그런 수면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눈더미처럼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게 되면서 눕기만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아니면 저녁 시간만 되면 오던 잠도 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면증이 학습화돼서 불면으로는 1등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면증의 치료는 뭔가?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단점을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 장점으로는 이제 급성기 동안 잠을 자게 함으로써 신체를 휴식하는 장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약물 의존. 1개 먹었는데 약을 2개 먹고, 2개 먹다가 3개 먹고, 이제는 약을 양껏 먹는데도 2-3시간밖에 못 잔다. 그리고 금단 증상이 생기죠. 약을 끊으면 더 잠을 못 잡니다. 약물 부작용 흔합니다.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러움이 있다거나. 그리고 수면의 구조 변화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꿈꾸는 수면이 적어지거나 깊은 잠이 없어지거나 하는 수면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거고, 약물 치료를 했을 시에 재발률이 높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는 뭔가? 장점을 보면 수면을 방해하는 아까 잘못된 습관이나 원인들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원인을 해결하는 거고, 어떤 상태이든지 수면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든 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이 비약물 치료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의존이나 부작용이 없고, 약물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 아무래도 바로 이제 증상 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된 수면 습관과 생각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 상담하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면증의 비약물적 치료에는 상담만 들어가는가? 아닙니다. 상담과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이제 숙면을 잘 취하는 방법이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좋은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치료, 햇볕을 못 보는 사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빛치료를 계획하기도 하고,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뇌파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도 같이 하게 되면 짧은 기간 같이 사용하면서 끊어가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상담 치료로 볼 수 있는데요.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해서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치료고, 이 개념을 좀 보자면 밤에 잠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을 이제 잠을 자는 경험을 만듦으로써 희망이 생기고, 잠에 대해서 나는 옆집 사람 8시간 자는데 나도 8시간 자야 돼. 본인한테 얼굴이 다르듯이 맞는 수면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적합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현실적 기대를 풀어드리고, 잠을 잔다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걱정들이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낮춰서 이완이 돼서 잠이 들어오게 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나 잠을 6시간, 7시간 아니면 5시간만이라도 푹 자고 싶다라고 오시거나, 아니면 8시간 자고 싶다, 수면의 양을 늘려달라,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수면 습관과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본인한테 맞는 수면의 양과 능력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로 선잠을 자는 분들한테는 깊은 잠을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계를 자주 보시죠. 내일이 걱정되고 잠이 안 오니까. 사람 기다릴 때 기분 좋게 기다리세요. 짜증나고 좀 초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계를 보는 습관들도 몸에 그런 각성들을 유발시켜서 잠이 더 안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꼭 자야 된다. 꼭 자야 된다. 사람은 잘 자는 날이 많으면 못 자는 날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연적인 상태가 많으면 적고 적으면 많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항상 평균적으로 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좀 교정시키고 잠을 조절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잠을 잘 자는 습관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자면서 이제 계속 깨어있는, 안 자면서 계속 깨어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제어를 함으로써 잠자리에 들어가면 뇌파가 안정되게 나와서 잘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면 제한. 아까 불면증 환자들이 막 느려서 자고 낮잠을 자고 이러면서 자는 시간은 많지만, 누워있는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자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잠을 조금 줄임으로써 잠을 가래떡 붙이듯이 쩍쩍 붙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양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이완훈련, 너무 불안해서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완훈련을 같이 해서 요거를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게 연습하실 거고, 인지치료는 말 그대로 수면에 대해서 배우고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기성 리듬 강화는 자고 깨는 거를 우리가 일주기라고 한다면 이 자고 깨는 리듬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이 과정, 우리 이제 한 번 보면 60분 정도 보고 일주일에서 2주 내에 보게 됩니다. 근데 한 4번에 걸쳐서 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4번으로 정했어요. 1차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수면 일기, 평소에는 어떻게 주무시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수면 이제, 수면을 돕는 습관들을 몇 개 가르쳐 드려요. 본격적인 치료는 2차에서 3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배우게 되고 4차에는 복합치료 정리하고 종료를 예정하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6차에서 8차를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오래 보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4차 안에는 되도록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2차, 3차 안에서.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나쁜 수면 습관과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잠에 대해서 배우면서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불면증에 걸리는 게 치료를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속하고 나면은, 4회차 정도 오고 나면은, 나쁜 수면 습관이나, 인식들이 줄어듭니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요거를 계속 유지하고 가면은 불면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들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런 스트레스 사건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잠으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할 때 다시 오래 누워있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누워있고 싶다. 잠만 잘 것이다. 이러면 다시 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치료에는 이렇게 광치료도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백혈증하고는 다르죠. 백혈증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파란색, 요런 파란색 파장을 가진 빛을 이용을 하고 굉장히 밝아요. 햇볕과 거의 유사한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는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책을 읽는 동안 이렇게 켜놓을 수 있게 하고, 아까 이게 햇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울적한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뭔지 보면 우리 눈 뒤에는 이렇게 생체시계가 있어요. 생체시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깨어있구나, 그리고 빛이 없으면 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강을 줌으로써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에는 아까 우리가 원하는 뇌파를 이제 끌어쓸 수 있도록 구구단 외우듯이 2는 4 바로 나오듯이 이렇게 뇌파를 학습해서 이완되는 뇌파를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깨어있는 뇌파를 연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면 클리닉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이렇게 치료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 굳이 서울까지 안 가셔서 저희 대구 지역에 내원해 주셔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로 해서 증상을 그냥 완화하고 원인을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근본적인 수면 습관이나 인지를 제거함으로써 잠을 잘 자게 만들 것이냐는 이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보셨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좀 주로 조금 흔한 그런 다른 불면증 이외의 다른 수면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자려고 눕기만 하면 다리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거는 환자분마다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데 뭐 좀 저리는 것 같다, 지나는 것 같다, 뭐 가렵다, 차갑다, 뜨겁다, 아프다,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너무 불편해서 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움직이고 나면은 조금 편해져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빠지고 또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나빠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굉장히 흔해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흔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흔해서 저희가 전화로 설문을 해봤더니 7.5% 정도가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런 흔한 질환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빈혈,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나 또 실제로 이제 말초에 신경병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산부들에게도 비교적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고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빈혈 같은 게 있으시면 이걸 고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시면 자세하게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전에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막 움직이다가 실제로 잠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막 움찔움찔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검사를 하다 보면 다리에다가 이제 전극을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리가 툭툭툭툭 움직이는 이런 증상들이 잘 동반돼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약물로서 비교적 잘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약물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매일 낮에는 드실 필요 없고 주무시기 전에 약을 드시면 되고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조금씩 증량하면 되는데 최소 용량을 유지하시면서 경과를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약물들도 이걸로 좀 안 되면 추가해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검사했더니 철분 수치가 내 몸에 너무 낮다 그러면 이런 약물 사용하기 이전에 철분제를 사용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것 중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좀 흔하거든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신 분 많으시죠. 특히 이건 이제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게 코골이가 심한 거는 자기는 모르니까 같이 주무시는 분만 불편하신 거일 수 있는데 본인한테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안개가 나시고 낮에 막 운전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졸리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수면 중에 실제로 숨이 콱 막히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졸리고 낮에는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단할 때 수면다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극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보셔야 되는 건 요거 코에다 붙인 거거든요. 숨을 쉴 때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딘가 막혀서 공기가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근데 가슴하고 배에 붙여놓은 전극은 막 열심히 움직여요. 숨 쉬려고. 이거는 뭔가 공기가 나오는 데가 지금 갑자기 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숨을 쭉 안 쉬다가 갑자기 또 푹 쉬면서
또 코골이도 심하게 하고 잠이 확 깨는 거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지금 코골이가 심한데 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종류가 뭔지 얼마나 심한지 알기 위해서 수면자원검사가 꼭 필요해요. 원인은 이제 뭐 겉에 이제 여기 기도나 이런 데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부 조직하고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잠이 들면 축 늘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서 좁아지니까 그르렁대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막히기도 하는 거고요. 좀 드물지만 중추성으로 수면을 조절하는 중추 자체 이상으로 규칙적인 호흡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수면무호흡증 좀 코 고는 거 조금 참으면 되지 왜 꼭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시면 혈압이 오르시고요. 협심증이나 뇌졸중,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다 높아지고요. 수면무호흡을 치료하시면 이런 것들이 또 호전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조금 몸집이 있으신 분들은 살 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시죠. 약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안타깝게도 수면무호흡증 약물은 없어요. 그래서 심하신 경우에 그 다음 치료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에 양압을 유지해주는 기도 양압술 시술 이런 기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적응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장치해서 주무실 때 기도가 축 뒤로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자체가 너무 공기 나오는 구멍이 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로 조금 넓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건데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다가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보여드리는데 꿈속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본인이 그 내용을 또 잘 기억하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막 싸우거나 뭔가에 막 쫓기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신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침대 같은 데서 막 떨어지거나 주변에 스탠드 같은 게 깨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또 가만히 주무시던 옆에서 주무시던 남편이나 아내분이 맞아서 다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번 비교를 보실게요.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면서 주무시는 이건가? 그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싸우죠? 네, 싸워요. 할머니가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발로 차고 난리 났어요. 여기 옆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큰일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꿀 때는 몸이 축 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막 싸우든지 뭘 말을 하든지 간에 몸은 축 늘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 그대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단하실 때도 수면다운 검사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어떤 약제에 의한 거는 아닌지 보셔야 돼요. 커피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 이런 약들을 갑자기 드시게 된 경우 또 술을 계속 드시다가 갑자기 끄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거 어르신들이 요병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혼자 주무시면은 그리고 주변에 잘 치우면 안 다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5년 동안 이분들이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단수 이상에서 이런 다른 병들이 또 발견이 됐대요. 파킨슨병 아시죠? 움직이는 게 힘든 병, 그 다음에 루이소제 치매, 또 다계통 위축증 같은 이런 다른 병들로 이런 병들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검진해보고 또 기억력 검사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는 이런 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혹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저희가 잘 관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치지 않게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건 피하셔야 되고 이것도 비교적 약물로 조절이 잘 되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약 하나 드시면 이렇게 꿈 많이 꾸는 거 좀 억제하고 행동 움직이시는 거 좀 억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고 깨는 시간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요 정도 자면은 딱 좋겠다. 내가 오늘 한 10시쯤 자서 내일 아침에 7시쯤 일어나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만 어떻게 돼요? 초저녁에 자꾸 너무 졸려서 자게 되고 새벽에 어중간한 시간에 막 3, 4시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주무시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죠. 내가 원하는 수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서 잠이 다시 못 주무시니까 내가 불면증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 깨서 다시 막 수면제 같은 걸 드시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수면, 내가 자고 싶은 시간보다 원래 내가 잠이 오는 시간이 앞당겨져 있으니까 전진 수면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 학생들, 손자분들 보시면 3, 4시까지 잠 안 자죠. 말똥말똥하죠, 새벽에. 그러다가 아침에 깨우면은 너무너무 못 일어나고 주말에 그냥 자도록 내버리면 막 12시, 1시까지 자고. 이거는 원래 자고 싶은 시간보다 더 뒤로 미뤄져 있어서 수면 이상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런 생체 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기랑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어르신들은 전진, 어린아이들은 후진이 많고요. 이런 학생들이 게을러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얘네들에는 몸의 시계가 지금 그렇게 세팅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찍 자고 깨야 되거나 시차 때문에 힘든 거는 이제 2차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진단을 할 때는 수면다운 검사 그런 거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를 며칠 동안 기록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치료요법은 내가 이 잠 문제가 내가 좀 앞당겨져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거 진단을 그 다음에 억지로 자꾸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자려고 하시면은 2차적 불면증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과도하게 수면도 드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평소랑 같은 생활하고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이상을 지키시는 데 도움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앞당겨져 있는데 내가 조금 한두 시간이나 2-3시간 뒤로 미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걸 생체 시계를 맞춰드려요. 맞추는 방법은 아까 봤던 광치료랑 약 먹는 게 있는데요. 광치료는 아까 그 환한 빛 비추는 게 있는데 저녁에 빛을 비추면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빛을 비추면 앞으로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힘드시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점점 더 당겨지세요. 아침에 운동하실 때 선글라스 끼거나 모자 쓰셔서 아침에는 빛을 안 쪼이시고요. 오후 늦게나 저녁 때는 집안에 불 환하게 비추시고 빛을 많이 쏘시면 내가 좀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맞추실 수 있어요. 멜라토닌 이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수면 관련 문제는 사실 잠이 안 온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잠 못 자는 분들은 흔하니까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이게 뭔가 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는 어떤 다른 질환의 초기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또 약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동산병원 수면클리닉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 오시는 진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오랄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과에서 함께 협진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의 문제나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실 때 나와서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파민이 우리 몸속에 떨어져서 온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철분이 떨어져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철분은 머릿속에 있는 철분입니다. 그래서 빈혈은 없더라도 우리 뇌척수의 검사를 해보면은 뇌 실질 내에 철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떨어져 있는 철분을 공급하든지 도파민을 공급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완치가 안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면은 하지불안증후군 하는 자체의 병은 아까 불면증도 어느 정도
정상이 안 나타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불안정음도 도파민을 하면은 도파민이 올라가면은 정상이 없어지고 도파민이 또 떨어지면은 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약 안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약을 먹어야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정음은 사실은 완치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평생 또 약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 일본이나 조사해 보면은 하지 불안정음이 있더라도 한 3년 뒤에 해보면은 반수가 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 먹지 않는다는 말씀은 정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희들 해보면은 외국보다 한국 환자분들이 약을 적게 써도 잘 반응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외국 경우에서 보면은 현재 저희들 사용하는 약물보다는 몇 배의 약물을 사용하고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은데 저희 그 아시아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불안정음은 마이크 좀 이쪽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불편함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불편한 게 디스크인지 말초신경염인지 감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진행돼서 특징이 없지만 초반에는 하루 중에서 저녁에 하고 잠들 때 더 아파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은 그게 초기라 했고 진행되면은 그런 특징이 없어지는데 과거에 잘 생각해 보시고 처음 생겼을 때 이게 하루 중에서 밤에 더 심해졌으면은 하지 불안정음의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의 특징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빈혈보다는 철분이 떨어져 있다 보면 그 진단 가치가 높아지고 수면 검사에서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가 있으면 진단이 높아지고 가족력이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래도 헛갈리는 경우에서는 도파민제를 사용해서 정상이 바로 반응이 있으면 하지 불안정음의 가능성이 많아졌죠.